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는 목적 자체가 소득을 얻기 위한 것이고 미래의 자산을 형성하는 목적이고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득은 지금 근로소득 가지고 한계가 있으니까 어딘가 보완할 수 있는 소득이 나와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지금 주식이 유일하게 그 보완할 수 있는 거죠. 캐피탈 주식은 매각이든 배당이든지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자산 형성 측면에서 보게 되면 주식과 부동산인데 부동산은 이제 어찌 보면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좋은 부동산은 넘사벽이 된 거고 안 좋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인구 변화라든가 미래의 경제 성장을 봤을 때 자신이 없으니까 사실은 이제 부동산이 어려운 거 주식을 할 수밖에 없는 거.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실질 가치의 보존 측면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때는 어차피 주식과 부동산인데 그것도 주식이 난 거고. 근데 마지막으로 사실 지금 우리가 간 건 AI입니다. AI 혁명이 계속 갈 경우에 이거는 어차피 이제 하나의 추세적으로 이렇게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는 노동의 가치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노동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는 AI가 유지한 자본의 어쨌든 이건 뭐 그것이 뭐 소프트웨어가 되든 뭐 데이터 센터가 되든 다 이건 자본과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뭐 앞으로 미국 GDP가 15% 성장한 거에 대해서는 뭐 그 숫자인데가 의문시 됐지만 논리는 맞다고 생각해요. 생산성 향상을 가져올 수가 있는 거, 그 AI가 이룰 수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더욱더 이 자본을 대표하는 주식의 힘이 더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주식을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의 격차가 점점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주식에 대해서 이제는 좀 더 다른 식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이제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보는 관점이 좀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그분들만 탓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사실은 제가 그 입사할 때 당시가 89년이었는데 그때 1000%였어요. 그게 한 16년 동안 1000에서 500을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 15년은 다시 2000에서 2000을 왔다 갔다 하고 그게 아시다시피 그 코로나 때 잠깐 3300 간 적이 있었고 그때는 작년 8월까지 2300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근 35년을 사실은 1000에서 2000밖에 안 된 거거든요. 그 안에서 시장이 계속 등락을 거듭하면서 순환하면서 이렇게 수익을 냈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박스권에 갇힌 시장에서 사실은 투자 수익을 낸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개인들은 어쩌면 한국 시장에서 적응하기 위해서는 단기 매매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또 시장이 이러다 보니까 우리 시장에는 여러 가지 그런 소위 말하면 작전이라 할까 이런 불공정한 관행 같은 게 꽤 많았었던 거고 개인들은 이렇게 우량주가 쫙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또 그런 데 솔깃해가지고 또 그런 걸 투자하고 그러니까 한국 시장이 갖고 있는 어떤 구조적인 약점이 우리나라 투자들로 하여금 그런 행동을 가져가게 했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런 거를 갖다가 지금도 이제 반복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크게 올라가는 시장에서 수익을 내지 못한 게 있는데 제가 이제 주식을 갖다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주식이라는 것이 외국에서는 단기 매매 시장이 아니에요. 상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퇴직연금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노후를 준비하고 미래 자산을 형성하는 그런 수단이라는 거죠. 그리고 근로소득까지 되지 않으니까 사실 이걸 주식을 통해서 일정 부분 또 소득 또는 채우는 보완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는 이 글로벌 스탠다드 모델 바뀌어가고 있으니까 또 우리나라 시장도 이제 그 선진화되게 되면은 결국 주식이 가장 중요한 노후 형성의 저축 수단이자 근로소득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자산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한국 시장을 보지 마시고 우리는 너무 한국에 몰두하고 있는데 한국 시장을 보지 마시고 시야를 넓혀서 미국 시장을 보고 또 선진 시장을 보게 되면은 그곳에 일하시는 분들과 그곳의 시장 자체는 사실은 그런 식으로 주식을 통해서 부를 형성하고 또 주식시장이 투명하게 또 주주증시도 경영도 하다 보니까 주식이 어떤 일반인에게도 이걸 내가 투자하게 되면은 굉장히 장기적으로 소득이 우상향할 수 있는 굉장히 수익을 줄 수 있는 자산이다. 아마 이렇게 좀 관점이 좀 다르지 않을까. 또 그렇게 좀 우리나라 시장도 변화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데이터가 입증을 하고 있고요. 데이터가 입증하고 또 하나는 제가 오랫동안 이 투자업계 경험을 하면서 제가 눈으로 또 확인한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저희가 유럽에서 96년부터 한 2001년까지 유럽 시장을 보고 있었는데 제가 그때 느낀 게 있다면은 미국 투자자의 힘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미국이란 나라가 뭐 이렇게 우리나라의 안보를 지켜주고 뭐 여러 가지 그 정도였지 국제 금융 시장에서 미국 투자자와 달러 힘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는 제가 간 게 96년대 후반이었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인식을 못했는데 유럽에 가서 보니까 유럽 시장을 움직이는 돈은 미국에서 오는 겁니다. 미국에서. 그러니까 물론 유럽 자체에도 연기금 있고 뭐 다 투자를 하고 있지만 사실 그 시장을 주식시장을 자본시장을 움직이는 돈은 미국에서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국 투자자와 달러의 힘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그 뒤로 계속 지켜봤는데 지켜본 결과는 데이터로 입증되듯이 미국 시장은 지금 그거를 10년을 보든 20년을 보든 50년, 100년을 보든 간에 계속적으로 길게 보면은 한 8에서 10%씩 상승이 왔거든요. 근데 세계 어느 시장도 이런 시장이 없습니다. 유럽에 있는 시장도 사실은 유럽의 주식시장은 그렇게까지 발전되어 있지 않았고 어떤 시장은 일시적으로 올라갔다 빠지는 것이지 이렇게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복리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게 안정적으로 올라가야 되는 그런 시장이 미국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그리고 또 하나는 굳이 얘기한다면 이제 이 과거가 미래에도 그대로 적용이 될 거냐는 거는 그건 이제 우리 각자의 판단이죠. 각자가 생각하는 건데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세계 경제가 성장을 할 거다 되면 그 성장은 아무래도 미국에서 나올 수밖에 없고 물론 미국의 GDP가 글로벌 GDP 보면은 4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중국이랑 만만해요. 지금 중국도 뭐 거의 미국의 25%, 중국도 17, 18% 되니까 글로벌 GDP로 보게 되면 미국의 힘은 크지 않은데 문제는 자본시장이에요. 자본시장에서 미국의 힘은 지금 전체 시가총액에서 50에서 60% 정도 가까이 되고 있고 결국 이 자본시장에서 이렇게 된 거는 미국의 S&P 500에 들어있는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미국의 세계 경제를 견인하는 대표적 기업들이 사실은 이 자본시장을 끌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자자들이 좀 여기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GDP만을 보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GDP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 어떤 기업에 투자하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건 기업에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세계 경제를 누가 끌고 갈까? 그건 결과적으로는 미국의 혁신기업이 끌어갈 것이고 물론 엔비디아가 10년 돼도 1등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어느 기업이 그 자리를 차지해서 끌고 갈 거라는 거죠. 지금 S&P 500은 전체 500개 기업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10년마다 한 30% 이상이 교체가 됩니다. 그리고 1등하는 기업은 계속 사실 애플이었고 지금 엔비디아였고 계속 바뀔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500대 기업이 미국 경제에서 중시된 500대 기업이 어떤 글로벌 경제에서 계속적으로 세계 경제를 끌고 갈 수 있는 이런 기업 사이드에서는 그거는 어느 정도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 한국에 물론 뭐 기업도 있긴 하지만 한국의 기업 그러니까 한국 기업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 결국은 코스피를 차지하는 한국 기업의 한 800개 기업가 아니 코스피 200만 200개 기업가 미국의 500개 기업을 놓고 봤을 때 어느 기업이 이익도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주주 중시 경영도 할 것이고 경영진의 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을 적에 그 포텐셜은 결국은 한국보다는 좀 더 미국이 더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고 근데 거기다가 이제 경제적으로 받쳐주는 거죠. 달러 힘이라든가 통화량이 뭐 계속 증가하면서 그러면서 결국은 통화량 증가는 이제 뭐 수익성 자산의 가치를 계속 키울 수밖에 없는 그런 놈도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미국 시장을 어떤 복리 투자의 가장 중요한 우리가 대상으로는 미국 S&P를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개별 주식은 정답이 없죠. 굳이 말씀드리자면 저는 한 세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개별 주식 한다는 건 일단 주식 투자가 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는 거는 기업의 자본금의 일부가 이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식을 산다는 거는 주주가 되는 거고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결국 기업 주인 중에 한 사람이 돼서 기업을 공동 경영하는 거니까 사실은 마인드 자체가 그죠? 내가 결국은 공동 경영하는 걸 하는 거니까 내가 어찌 보면 난 비록 아주 적은 부분이지만 내가 사업을 이렇게 하는 거니까 내가 사업할 만한 거를 잘 선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워런 버핏도 우리가 흔히 얘기했지 워런 버핏 투자를 하게 되면 가정이 이해하기 쉬운 사업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경제 누리는 사업 그래서 뭐 경제적 해자 같은 것도 얘기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경영진은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근데 마지막에 되게 중요해요 이게 근데 사업을 할 적에 사업은 문제는 내가 처음부터 사는 게 아니라 이거는 주식은 사업을 사는 거거든요 사업을 비싸게 사면은 뭐 방법이 없는 거죠 무조건 싸게 사야 되는 거니까 주식 투자에서 어려운 거는 결국은 이거를 싸게 사야 되는 거죠 싸게 사는 방법을 하기 위해서는 주가가 어떻게 밸류에이션 되느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어느 정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럴 때 필요한 게 최소한 PER은 이해해야 된다. 그리고 기업은 미래 이익을 갖다가 미래 이익을 현재화 시킨 거기 때문에 결국은 기업의 이익에 대한 예측력 같은 거를 같이 가져야 된다는 것이 이제 기본으로 가져가는 거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이 주식이라는 거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거니까 시장의 속성을 이해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한국 시장 다르고 미국 시장 다른데 한국 시장은 지금 이제 어떤 특수성이 있는 거죠. 한국 시장은. 그것이 뭐 지금 시장을까지 얘기를 앞으로 제가 얘기하면 1년 뒤 2년 뒤 한국 시장이 바뀔 거에 대해서는 저게 예측할 수는 없으니까 현재 상황을 놓고 보면은 한국 시장은 사실은
굉장히 개인에게는 이제 불리한 이제 시장으로 사실 돼 있는 거죠. 상장되어 있는 기업 자체도 굉장히 변동성이 심한 기업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한국 시장의 시총의 40%, 기업 이익이 한 지금 50%를 가는 그 기업들의 이익이 지금 이렇게 올해 작년 대비 올해가 뭐 4-5배 올라갈 수 있는 기준이고 과연 그게 유지될 수 있는 이 정도로 변동성이 심한 이런 상황이고 거기다가 참 아쉬운 거는 우리나라 그 상장 기업 수가 지금 한 2,500개 정도 됩니다. 코스닥에 매년 100개 정도가 상장하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 벤처 기업들이 사실은 엑시트하는 방법이 코스닥 상장 말고는 사실 많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본시장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퇴출은 안 되고 계속만 들어다 보니까 정부들에서 이제는 코스닥을 정화시켜야겠다는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구조 자체가 개인 투자자들이 기업 상장된 기업들도 그렇고 또 그 안에 있는 개인들이 관심 갖는 코스닥 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기업들이 아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불공정한 게 많이 있다 보니까 한국 시장은 개인들이 사실 굉장히 이제 이게 장기 투자하면 돈을 벌기가 이제 어려운 시장이고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자기죠, 자기. 나는 과연 주식 투자할 만한 자격이 있는가를 생각해요. 이거 주식 투자라는 것이 너무 쉽게 생각하거든. 쉽죠. 그냥 누르면 바로바로 살 수 있는데. 근데 개인 투자자는 우리나라에서 보더라도 장기적 90%가 손실을 본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시장의 특성도 있지만 사실 개인들이 그런 자기의 속성이 그 어떤 탐욕과 공포라고 우리 흔히 얘기하지만 지금도 이제 좀 이제 여러 가지 행동 경제학에서 지금 이제 많이 얘기하고 있는 건데 결국은 손실 나면은 이제 두려워서 못 팔고 조금 있나면은 또 팔고 그러다가 이제 또 올라가는 것이면 포모에서 또 왕창 사고 또 떨어지면 또 못 팔고 막 이런 일종의 개인들이 그런 어떤 행동 자체가 사실은 비합리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있어서 감정에 좌우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내가 절제하고 조절할 수 있느냐가 이렇게 세 가지 관점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은 성공한 사례가 없다. 개인 투자가 개별주에 성공한 사례는 거의 없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지금은 다 돈 벌었습니다. 그죠? 마이너 주가 지수가 2,300인데 여기 5,000까지 왔는데 과거에 2차 전지가 약간 손실난 구자를 가진 사람 빼고 신규로 들어온 사람들은 다 벌었죠. 그런데 그런 1년 뒤에 과연 1년 뒤에도 이분들이 다 벌었을까? 이건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거든요. 복리라는 것은 시간의 힘이기 때문에 20대, 40대는 최고 좋은 거죠. 네, 이 친구들은 부럽죠, 사실은. 네. 뭐 그 친구들 저희를 부러워할 겁니다. 뭐 모두 있고 뭐 다 있지 않냐 생각하지만 사실 그게 20대가 무슨 뭐 이렇게 우리 가능성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간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는 가장 큰 사실은 자산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딴 생각하지 말고 결국은 S&P 500이나 나스닥 100이나 이런 거에 주식형 주가 지수에다가 투자를 해라. 근데 조심해야 될 거는 까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레버리지 젊은 사람들은 아까 이제 30 정도 할 적에 이 30을 가지고 뭘 해도 좋은데 중요한 거는 레버리지 상품 가급 좀 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시간의 힘을 믿고 자신감 갖고 장인들은 투자를 하고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자기 능력 개발하는 데 집중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하자는 거는 이제 복리 시스템에서 하자는 거는 결국 이제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상품은 이제 S&P 500, 뭐 나스닥 100 이런 거 하는 거고 그다음에 구자는 연금저축 계좌하는 건데요. 연금저축 계좌에 자기 투자 한도는 사실 본인의 소득이 늘어가게 되면은 퇴직연금 DC 정도 그렇고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쪽에다 집어넣어놓고 자기의 밸류를 키우는 것이 결국 투자 자산을 키울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항상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할 적에는 투자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라. 왜냐면 투자가 복잡하게 하는 사람들은 무난한 것 같아요. 제가 뭐 해외에서 보더라도 사람들이 복잡하게 생각 안 합니다. 그냥 여기다 저축하듯이 그냥 투자하는 거고 개별 주식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하게 되면 뭐 예전에는 기관 투자자들한테 일부 맡겨가 이렇게 놓으면 그 사람들 알아서 운영해 주는 거고 우리처럼 개별 주식하면서 하는 사람은 사실은 많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그 투자 문화가 그러니까 그걸 막을 수는 없는데 어쨌든지 간에 저는 젊은 사람들한테는 레버리지는 쓰지 말고 여기다 70 집어넣고 그다음에 자기 능력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게 좋겠다는 거고요. 40대까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나라 정년이 65세 하는데 저는 이제 이게 노동력 부족하기 때문에 이거는 본인이 원하면 아마 좀 정년제가 있는 나라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일구 구조상 그랬던 건데 아마 이 친구들이 지금 40대가 60, 70 가게 되면 저는 이제 그때는 정년제가 없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일하시고 할 만큼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그러면은 뭐 40대 하더라도 20년, 30년을 갖다 투자할 수가 있으니까 저는 해야 된다 생각하고 50대 정도에 들어가신 분들은 사실은 뭐 계속 주식 대표지 수용해야 되지만 이때 중요한 거는 이때 이제 이직이나 퇴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직하고 퇴직하면서
복리로 굴러갔던 이 자산을 해약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해약이 위험한 거냐면요. 기회비용이 엄청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죠. 복리는 이렇게 가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가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해약하면 뒤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하는 거예요. 막 똑같이 워렌 버핏이 65세 은퇴했으면은 뒤에 나오는 99% 자산을 못 갖는 거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50대 정도 되면 직장을 옮길 수도 있고 퇴직할 수도 있는데 그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는 지금 쌓여있는 자산만 보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자산이 복리로 굴러갈 때 뒤에 오는 부분이 너무 크니까 그거를 함부로 해약하지 말고 그거는 가급적이면 정말 지키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50대는 뭐 기본적으로 50대 하게 되면은 좀 안정적인 게 캐시플로우도 필요하게 갖고 또 하나는 채권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통 얘기합니다. 이제 안정감을 주식 뭐 6대 4, 7대 3 얘기하는데 채권이 이젠 바뀌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채권이 예전에는 미국 금리가 한 18%부터 1%가 빠졌거든요. 금리가 빠질 때 채권이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채권하게 되면은 수익률도 좋고 위기 때 안정적인 생각하는데 위기 때 안정적일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수익률은 지금 상황에서는 채권이 과연 좋은 자산이 있으냐 봐서 채권은 단기적인 정도만 생각해야 되는 거고 이제는 채권에 대한 생각은 조금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60대 이상 가게 되면은 여기는 이제 잃으면 큰일 나는 거죠. 여기는 잃으면 이제 회복이 안 됩니다. 그럼 거의 회복 불가죠. 그러니까 60대는 정말 하시면 안 돼요. 주식하시면 안 돼요. 60대는 개별 주식, 변동성이 큰 뭐 섹터 ETF 이런 거는 정말 하십니다. 지금 제가 우려되는 거는 제 주위에서도 은퇴하신 분들이 예전에는 뭐 개인적인 창업 자영업다고 그랬어요. 그분들 다 지금 주식을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이 붐이 이런 분들로 하여금 주식시장으로 많이 자금을 끌어오고 있다 하면은 잘못하면 이분은 노후 파산이라는 엄청난 걸 직면할 수 있거든요.